정훈이를 보적에서 팔 생각이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아들을 보적에서 파겠다는 얘기다. 아버님, 설마 진짜로 그럴 생각은 아니시죠? 더 진짜다. 내일 당장 법무사무소에 가서 절차를 밟을 거다. 그래도 아들인데요. 어떻게 호적에서 팔 수가 있어요? 아들이라고 다 아들이냐? 부모 등골 빼먹는 놈이 무슨 아들이야? 여러분, 시부모가 아들을 호적에서 판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그 일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스토리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0년 전, 제가 48살이던 2005년 3월 15일의 일입니다. 그때 저는 결혼한 지 24년이 지난 해였습니다. 24해 동안 제 남편 박정우는 늘 같은 말만 했습니다. 여보, 이번엔 진짜야. 이번 사업은 꼭 성공할 거야. 처음엔 믿었습니다. 결혼 초 1981년 남편이 31살에 처음 시작한 건설. 자재 판매업 때문에 빚진 500만 원을 보면서도 젊은이들이 도전하는 거지 뭐 했습니다. 1983년 의류 도매업으로 진 1200만 원 빚도 경험 삼아 하는 거야 했습니다. 하지만 1987년 3400만 원, 1992년 7800만 원, 1998년 그때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1억 2천만 원이었거든요. 당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여보, 미안해. 근데 이번엔 정말 확실해.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건축 리모델링 시장이 완전히 열린다고. 내가 알아본 게 틀림없어. 그때마다 남편은 그 특유의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키 177cm에 늘 반듯하게 빗어 넘긴 머리. 정장 차림을 고집하던 남편은 외모만큼은 정말 사업가다웠거든요. 정훈아, 이번에도 또 그런 소리냐? 시아버님의 목소리였습니다. 1999년 2월 어느 추운 날, 마포구 합정동에 있던 시댁 거실에서였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달라요. 제가 3개월 동안 시장 조사를 했는데. 조사는 무슨 조사야? 너 지금까지 조사 안 해본 게 어딨냐? 시아버님은 당신 아들을 보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18년 동안 아들 때문에 당신이 내놓은 돈만 해도 2억 7천만 원이었거든요. 1981년 결혼할 때 신혼집 전세금 500만 원부터 시작해서 매번 사업 실패할 때마다 빚 정리하느라 들어간 돈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39살 남자가 자기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을 저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님이 한숨을 푹 내쉬셨습니다. 정훈아, 우리도 이제 돈이 없어.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중학교 교사로 정년퇴임하셨고 퇴직금도 아들 빚 정리하느라 다 써버리신 상황이었거든요. 시어머님도 작은 반찬 가게 하시면서 번 돈을 아들에게 다 쏟아부으셨고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댁 거실 차가운 장판 위에서 저희 부부가 나란히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란 지금 생각해봐도 참 처절했습니다. 결국 시부모님은 또 도와주셨습니다. 당신들이 살던 집을 담보로 잡아서 3천만 원을 빌려주셨어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알겠지?
네,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도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2001년 9월 또 실패했습니다. 이번엔 빚이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여보, 어떡하지? 남편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남편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늙어 보이더라고요. 41인데 50 넘어 보였습니다. 당신, 이제 그만해요. 제발 그만하자고요. 그만하긴 뭘 그만해. 나 이거 아니면 뭘 할 줄 알아? 뭐라도 하세요. 취직을 하든지,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취직. 내가 41에 뭘 하겠어. 경력도 없는데. 대화는 늘 거기서 끝났습니다. 남편은 사업 아니면 다른 일은 생각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2002년, 2003년, 2004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동안 뭘 했냐고요?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었죠. 큰딸 현주는 고등학교 2학년, 작은딸 현아는 중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둘 다 공부를 잘해서 사교육비가 만만찮았어요. 한 달에 현주 학원비만 35만 원, 현아는 30만 원이었습니다.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했냐고요? 제가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했어요. 하루 6시간씩 한 달에 80만 원 받았습니다. 시어머님도 반찬 가게에서 번 돈으로 저희를 도와주셨고요. 그런데 남편은 뭘 했느냐? 집에 앉아서 신문 보고, TV 보고, 인터넷으로 사업 아이템 찾아보는 거였어요. 당신, 아이들 학원비라도 벌어주세요. 여보, 나도 답답해. 근데 마땅한 일자리가 없잖아. 일자리가 없긴 뭐가 없어요. 당신이 안 하려는 거지. 내가 안 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대화를 하루에 10번도 넘게 했습니다. 2004년 12월 남편이 또 사업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이번엔 정말 확실한 걸 찾았어. 또 시작이네요. 아니야, 이번엔 달라. 펜션 사업인데 강원도 평창의 땅을 사서. 돈은 어디서 구해요? 그게 2억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은데. 2억이요. 2억을 어디서 구하라고요? 아버지께 부탁드려볼까 했어.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지난 20해 동안 참고 또 참았는데 그날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 정신 차려요. 시아버님께서 지금까지 얼마나 도와주셨는데. 또 2억이라고요?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요? 여보, 큰 소리 내지 마. 아이들 들어. 들으면 어때요? 아이들도 알아야죠.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잤고요. 다음 날 오전 시어머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주의 미야, 시간 있으면 잠깐 나와봐라.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단단히 결심한 듯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서둘러 시댁으로 갔습니다. 합정동 시댁까지 버스로 40분 거리였는데 그날따라 길이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까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이 거실에 나란히 앉아 계셨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현주의 미, 앉아라. 시아버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애미야, 우리가 결정한 게 있다. 시어머님이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뭔 결정이요? 정훈이를 호적에서 팔 생각이다. 그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아들을 호적에서 파겠다는 얘기다. 시아버님이 다시 한 번 또박또박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이 안 나왔습니다. 호적에서 판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건지.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20해 넘게 저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2살 노인이 당신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목소리를 떠는 모습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아버님, 설마 진짜로 그럴 생각은 아니시죠? 진짜다. 내일 당장 법무사무소에 가서 절차를 밟을 거다. 어머님, 말려주세요. 저는 시어머님께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의 표정도 단단했어요. 현주애미야, 너도 이제 알 거 아니냐? 저놈이 언제까지 저럴 것 같냐? 50이 되도록 저 모양인데. 그래도 아들인데요. 어떻게 호적에서 팔 수가 있어요? 아들이라고 다 아들이냐? 부모 등골 빼먹는 놈이 무슨 아들이야? 시어머님이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더 줄 게 없다. 이 집마저 담보로 잡혀 있는 판에 저놈이 또 2억이 필요하다고 웃기지도 않는다. 아, 벌써 남편이 시부모님께 말씀드렸구나 싶었습니다. 아버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몇 번을 줬는데 20번도 넘게 줬다. 그래도 애미야, 우리 결정은 바뀌지 않는다. 대신 너하고는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너는 우리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니까.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시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아껴주셨는지, 그동안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가 한 번에 느껴졌거든요. 어머님, 애미야, 미안하다. 우리도 정말 미안해. 근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날 저는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 시부모님 말씀을 전했을 때 남편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뭐, 호적에서 판다고. 네, 정말 그러시겠대요. 설마, 진짜로 그럴 리는 없을 거야. 당신, 이게 다 누구 때문인 줄 알아요? 여보, 나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일부러든 아니든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그 후 일주일 동안 남편은 시댁에 전화를 걸었지만 시부모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고요. 2005년 3월 15일, 정말로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정훈 씨 맞으신가요? 친족관계 종료 심판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고 있는데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여보, 정말로 하시는구나. 그때 남편의 표정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45살 남자가 울먹이는 모습이었거든요. 당신, 이제라도 시아버님께 사과드려요. 응, 그래야겠지. 하지만 시부모님은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법원 심판 날짜까지 정해졌어요. 2005년 5월 20일이었습니다. 그 2달 동안이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남편은 매일 술만 마셨고 저는 아이들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애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빠를 정말 호적에서 파신대요? 큰 딸 현주가 물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현주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째 현아가 울먹였습니다. 괜찮다.
엄마가 다 해결할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5월 20일 심판 당일이었습니다. 서초동 가정법원에서 정말로 친족관계 종료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시아버님과 시어머님, 그리고 남편이 함께 법정에 섰어요. 저는 방청석에서 지켜봤습니다. 친청인 박창수 씨, 정말로 아들과의 친족 관계를 끊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아버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피신청인 박정훈 씨,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편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결국 심판은 인용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남편 박정훈과 시아버님 박창수는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45살 남자가 아이처럼 엉엉 우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눈물로 해결될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문제였거든요. 시부모님이 더 이상 도와주실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알아서 살아야 했어요. 당신, 이제라도 일자리를 구해봐요. 어디서 일자리를 구해? 나이도 나이인데. 그럼 어쩌라고요? 이대로 굶어 죽으라고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을 더 이상 기대하면 안 되겠다고. 제가 나서야 한다고. 동네 마트 계산원 일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한 달에 80만 원으로 아이들 학원비와 생활비를 다 감당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옆집 김순자 언니가 말했습니다. 정화야, 보험일 한번 해볼래? 나도 하는데 생각보다 괜찮아. 보험일이라.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다른 대안도 없었어요. 언니,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요? 뭔 소리야? 너 말도 잘하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좋잖아. 딱 맞을 것 같은데. 순자 언니의 소개로 2005년 7월, 저는 한국생명보험에 설계사로 입사했습니다. 그때 제가 49살이었어요. 처음 교육을 받을 때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보험 상품도 복잡하고 세법도 알아야 하고 20살도 안 된 신입사원들이랑 같이 교육받으려니까 위축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했거든요. 첫 달에는 계약을 하나도 못 땄습니다.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다들 보험은 이미 다 드러났다고 하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그냥 그만둬. 당신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안 맞기는요. 이제 겨우 시작한 건데. 근데 한 달 동안 하나도 못 팔았잖아. 다음 달에는 팔 거예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 번째 달, 드디어 첫 계약을 땄습니다. 동네 미용실 사장님이 암보험을 가입해 주셨어요. 월 보험료 15만 원짜리였는데 그때 받은 수수료가 45만 원이었습니다. 어머, 정화 씨, 축하해요. 지점장님이 박수를 쳐주셨어요. 그때 기분이라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달에는 2건을 땄습니다. 네 번째 달에는 3건. 점점 늘어가더라고요. 제가 보험 일에 소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말하는 걸 좋아했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절실했어요. 꼭 성공해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저는 지점에서 상위 10% 안에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나니까 상위 5% 안에 들었고요.
2006년 7월 보험 일을 시작한 지 정확히 1년 만에 저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 달에 3억 2천만 원어치 계약을 성사시킨 거예요. 회사 역사상 여성 설계사로는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그날 지점 회식 자리에서 지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정화 씨, 정말 대단합니다. 입사 1년 만에 이런 성과를 내다니 감사합니다. 지점장님, 비결이 뭡니까? 간절함이요. 그때 받은 수수료만 85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 수입이 850만 원이라니. 제가 마트에서 계산원 일할 때 받던 80만 원의 10배가 넘는 돈이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수입이 850만 원이에요. 뭐라고? 850만 원. 남편이 놀라더라고요. 네, 정말이에요. 여보, 대단하네. 정말 대단해. 그때 남편이 진심으로 저를 대단하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기뻐해 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2006년 10월 남편이 또 사업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 돈을 잘 버니까 이번에 사업을 한 번 더 해볼까 해. 또요. 아니야, 이번엔 달라. 당신이 번 돈으로 작게 시작하는 거야. 제가 번 돈으로요? 그래. 1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할 수 있어.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똑같았어요. 저는 바뀌었는데 남편은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당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요. 여보, 이번엔 정말 다르다고. 인터넷 쇼핑몰은 요즘 대세야. 대세는 뭔 대세예요?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 의욕이 중요한 거지. 그날 밤 저희는 크게 싸웠습니다. 아이들이 들을 정도로 크게 싸웠어요. 엄마, 아빠, 왜 싸워요? 현아가 방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괜찮다. 들어가 있어. 아빠가 또 사업한다고 하는 거예요. 현아도 다 알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이제 다 컸거든요. 현아야, 아빠 말씀 들었지?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남편이 현아에게 소리쳤습니다. 왜 엄마한테 그렇게 말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는지 아세요? 현아가 아빠에게 대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현아야, 됐다. 들어가. 결국 저는 현아를 달래서 방으로 보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남편은 계속 사업 얘기를 했어요. 인터넷 쇼핑몰이 안 되면 치킨집, 치킨집이 안 되면 카페. 매번 다른 아이템을 들고 왔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당신, 제가 번 돈은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예요. 사업 자금이 아니라고요. 여보,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어때서요? 저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행복하긴 뭐가 행복해. 남편이 백수인 집이 행복해. 당신이 백수인 게 제 잘못인가요? 또 싸웠습니다. 2007년 들어서 저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보험 실적이 워낙 좋아서 회사에서 지점 팀장으로 승진시켜 줬거든요. 이제 저 혼자 보험을 파는 게 아니라 팀원들을 관리하는 일도 해야 했어요. 팀원이 12명이었는데 모두 저보다 어린 여성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언니처럼
때로는 엄마처럼 의지해 주더라고요. 팀장님, 저 어제 계약 하나 날렸어요. 어떡하죠? 괜찮아, 민정아.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다음에 더 잘하면 돼. 팀장님은 좋겠어요. 저희 같은 실수는 안 하잖아요. 내가 언제 실수 안 했어? 처음에 얼마나 실수 많이 했는데. 제가 팀원들을 이끌면서 2007년 한 해 동안 저희 팀은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팀 전체 실적이 38억 원이었어요. 그해 12월 회사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 대리점 시상식이었는데 저는 올해의 우수팀장상을 받았습니다. 시상대에서 상을 받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49살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상을 받아본 거였거든요. 수상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사실 3년 전까지만 해도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하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런 제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힘든 시간들이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버텨온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때 객석에서 저를 바라보던 팀원들의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아이들에게 상패를 보여줬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현아가 상패를 만지면서 말했어요. 우리 엄마 최고야. 현주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반응은 좀 달랐어요. 축하해, 여보. 근데 이제 돈은 많이 벌었으니까 사업도 한번. 당신 지금 그런 얘기 할 때예요. 저는 실망했습니다. 이런 날에도 사업 얘기만 하는 남편이 한심했어요. 그 후로도 남편의 사업 타령은 계속됐습니다. 2008년, 2009년, 해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아이템을 들고 왔어요. 여보, 이번엔 정말 확실해. 프랜차이즈 사업인데 가맹비만 2천만 원이면 당신 그 소리 또 하는 거예요? 이번엔 다르다고. 내가 6개월 동안 조사해봤는데 매번 똑같은 대화의 반복이었습니다. 2009년 어느 날 남편이 평소와 다른 얘기를 꺼냈어요. 여보, 사업 자금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 얼마나요? 2억 정도. 2억이요. 또 2억이라고요? 여보, 큰 소리 내지 마. 이번엔 정말 대박 아이템이야. 대박 아이템은 뭔 대박 아이템이에요? 당신이 지금까지 몇 번이나 대박 아이템이라고 했는데. 그날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보험 일을 시작한 지 4년이 지났는데 남편은 여전히 똑같았거든요. 당신, 이제 그만해요. 정말 그만하자고요. 그만하긴 뭘 그만해. 나도 뭔가 해야 하잖아. 뭔가 하려면 다른 일을 하세요. 취업을 하든지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내가 지금 나이에 뭘 하겠어. 49인데. 저도 49에 보험일 시작했어요. 여보, 그건 달라. 당신은 재능이 있었으니까. 재능이 뭐예요? 저도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이라고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베란다에 나가서 울었습니다. 정말 답답했어요. 남편이 언제까지 저런 식으로 살 건지. 그런데 2010년 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몰래 대출을 받았어요. 제 명의로 된 적금을 담보로 잡아서 5천만 원을 빌린 거였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제가 은행에서 받은 대출 확인서를 남편에게 보여줬을 때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그게 미안해. 미안해서 될 일이에요.
제 동의도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해요? 여보, 정말 확실한 사업이었어. 그래서 확실한 사업이면 당신 이름으로 대출 받으세요. 왜 제 명의를 써요? 내 신용이 안 좋았어. 그 순간 저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나 싶어서요. 더 충격적인 건 그 5천만 원도 벌써 3천만 원을 날렸다는 거였어요. 5천만 원 중에 3천만 원을 어디다 썼어요? 사업 준비 비용이라. 임대 보증금. 나머지 2천만 원은요? 그건 아직 있어. 어디 있는데요? 통장에. 하지만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2천만 원이 아니라 800만 원밖에 없었어요. 당신 거짓말하지 마세요. 800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게 생활비로도 좀 쓰고. 그날 저는 정말로 남편과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생각에 참았어요. 현주는 대학교 2학년, 현아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남편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통장 관리도 모두 제가 하게 됐고, 남편에게는 용돈으로만 일정 금액을 줬어요. 여보, 용돈 좀 올려줄 수 없어. 안 돼요. 더 주면 또 어디다 쓸지 몰라.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당신이 그동안 한 행동 보면 신뢰할 수가 없어요. 남편은 며칠 동안 삐쳤지만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수입이 없었거든요. 2011년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또 몰래 사업을 시도한 거예요. 이번에는 지인한테서 2천만 원을 빌려서 온라인 쇼핑몰을 차렸는데 6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이번에도 당신 정말 끝이에요. 더는 못 참겠어요. 저는 진짜로 화가 났습니다. 몇 번의 기회를 줬는데 남편은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거든요. 여보,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는 없어요. 당신, 이제 정말로 일 좀 구해요. 일을 구하긴 뭘 구해? 내 나이에. 나이 핑계 그만해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다 이래요. 그날 저희는 정말 크게 싸웠습니다. 아이들이 말릴 정도로 크게 싸웠어요. 엄마, 아빠, 그만해요. 현아가 울면서 말렸습니다. 현아야, 넌 몰라. 아빠가 얼마나.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현아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2011년, 2012년이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집에 있었고, 저는 혼자서 가정을 책임져야 했어요. 그런데 2013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호적에서 아들을 판 지 8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현주의 미야, 시간 있을 때 한번 나와봐라. 어머님, 정말 어머님이세요? 그래, 나다. 할 얘기가 있어서. 저는 설렘과 걱정이 섞인 마음으로 시댁에 갔습니다. 8년 만에 가보는 합정동 시댁은 많이 낡아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현주애미, 그동안 고생했지. 시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시면서 눈물을 보이셨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혼자 얼마나 힘들었겠어. 어머님께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야 뭐, 늙어가는 거지. 시아버님도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81살이 되신 시아버님은 예전의 카리스마가 많이 사라져 있었어요. 현주애미야,
미안하다. 시아버님이 갑자기 고개를 숙이시면서 사과하셨어요. 아버님, 무슨 말씀을? 우리가 너무 심했다. 정훈이를 호적에서 파는 건 너무 극단적이었어. 아버님, 그동안 너 소식을 계속 들었다. 보험일로 성공했다면서 정말 대단하더라. 시부모님은 그동안 저 소식을 계속 궁금해 하셨던 거예요.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보험일로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으셨던 거죠. 애미야, 우리가 정훈이랑 화해하고 싶다. 시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우리도 이제 나이가 많았어. 언제까지 아들과 등지고 살 수는 없잖니?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정훈이가 많이 달라졌다면서 요즘은 사업 얘기도 안 한다고. 실은 남편이 달라진 건 아니었어요. 다만 제가 더 이상 사업 자금을 주지 않으니까 포기한 거였죠. 하지만 시부모님께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네, 많이 달라졌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만나볼까? 그렇게 해서 2013년 9월 15일, 8년 만에 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시댁 거실에서 남편이 시부모님께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너무 철없었습니다. 정훈아. 시어머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들아, 우리도 미안하다. 너를 호적에서 파는 건 너무 심했어.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날 저희 식구는 모두 울었습니다. 현주와 현아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8년 만에 만나서 눈물을 흘렸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현주야, 우리 손녀 많이 컸네. 할머니, 저예요. 현아예요. 현아야, 고등학교 졸업했다면서 대학은 어디로 갈 거야? 그렇게 저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2014년 봄, 남편이 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큰 사고였어요. 지인의 꼬임에 넘어가서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날린 거예요. 그것도 저 몰래 제 보험을 해지해서 받은 돈으로 말이에요. 여보, 이번엔 정말 확실했어. 강남 재개발 지역인데. 당신 미쳤어요. 제 보험을 왜 해지해요? 여보, 미안해. 근데 진짜 확실한 정보였어. 확실한 정보면 왜 망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로 남편을 버리고 싶었습니다. 20살, 30살에는 참을 수 있었지만 50살이 넘어서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남편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당신 정말 답이 없네요. 여보,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마지막은 뭔 마지막이에요? 당신이 몇 번이나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그날 밤 저는 현주와 현아를 불러서 진지한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엄마가 아빠와 이혼하면 어떻게 생각해? 엄마, 갑자기 웬 이혼 얘기예요? 현주가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아빠가 또 사고를 쳤어. 이번엔 정말 큰 사고야. 엄마, 그래도 아빠인데. 현아가 말했습니다. 현아야, 넌 아직 어려서 몰라. 아빠가 얼마나. 엄마, 저 다 알고 있어요. 아빠가 계속 사업 실패하는 것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빠를 호적에서 판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더 이해할 거 아니야.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빠잖아요. 현아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현주도 아빠 편을 들었어요. 결국 저는 또 참았습니다. 아이들 때문에라도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후로 저는 남편을 더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용돈도 더 줄이고 통장은 아예 만지지 못하게 했어요. 여보, 이렇게까지 하면 내가 너무 초라하지 않아? 당신이 스스로 초라하게 만든 거예요. 여보,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조용히 지내세요. 그렇게 2015년, 2016년이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TV 보고 인터넷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가끔 동네 일자리를 소개해줘도 며칠 못 가서 그만뒀습니다. 여보, 저 일은 나한테 안 맞아. 안 맞는 게 아니라 당신이 안 하려는 거죠. 아니야, 정말 안 맞아. 매번 똑같은 핑계였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한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40대 후반부터 50대 중반까지 제일 활발해야 할 나이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2017년 여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날은 7월 23일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갑자기 하고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여보, 여보. 저는 놀라서 119에 신고하고 남편을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보호자분, 환자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돼서 큰 후유증은 없을 것 같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었어요. 뇌경색이라. 그때 남편 나이가 55살이었는데 너무 이른 나이였죠. 선생님, 원인이 뭔가요?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이 주원인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안 하셨나요? 네. 거의 집에서만 계셨어요. 남편은 3주 동안 입원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매일 병원에 다니면서 간병을 했어요. 처음에 남편은 말도 잘 못했습니다. 오른쪽 팔다리도 마비가 와서 움직이기 힘들어했고요. 여보. 남편이 힘들게 제 이름을 불렀어요. 네, 여기 있어요. 미안해. 괜찮아요. 빨리 나으세요. 그때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저한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한 적이 없던 남편이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하는 모습이었어요. 여보, 내가 너무 바보였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은 치료에만 집중하세요. 아니야. 말해야겠어.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남편이 어렵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만든 게 다 내 죄야.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요. 여보, 고마워. 이런 나를 버리지 않고.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넘게 쌓였던 원망과 분노가 그 한마디에 다 녹는 느낌이었어요. 당신 빨리 나아서 우리 곁에 있어줘요. 그걸로 충분해요. 남편은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점점 좋아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혼자 걸을 수 있게 됐고, 2달 후에는 말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퇴원하던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달라질게. 정말로. 어떻게요? 일자리를 구할 거야.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게.
당신이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아니, 해야 해. 더 이상 당신한테만 의존할 수는 없어. 정말로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퇴원 후 한 달 만에 남편은 일자리를 구했어요. 동네에 있는 작은 목공소에서 보조 일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여보, 오늘부터 출근이야. 정말이에요? 응. 시급은 9,000원이고 하루 8시간씩 일해. 하루에 72,000원,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어요. 제가 한 달에 버는 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액수였지만 남편이 스스로 번 돈이라는 게 중요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남편이 봉투째로 저한테 가져왔어요. 여보, 내 첫 월급이야. 당신이 가지고 있어요. 아니야, 당신이 받아야 해. 당신 용돈으로 쓰세요. 용돈은 따로 달라고 할게. 이건 생활비에 보태줘. 그때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남편이 변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더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2018년 어느 날, 시어머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86살의 나이에 치매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시아버님 혼자서는 돌보기가 힘드셨죠. 87살의 노인이 치매 환자를 돌보는 건 불가능했거든요. 현주애미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시아버님이 저한테 상의하셨어요. 아버님, 요양원을 알아볼까요? 요양원이 좋을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인 것 같아요. 하지만 좋은 요양원은 비용이 만만찮았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은 들어야 했어요. 시아버님의 연금만으로는 부족했죠. 그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도와드리자. 뭐라고요? 어머니 요양원비 우리가 일부라도 도와드리자. 당신이요. 내가 번 돈으로 15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어머니 요양원비로 쓰고 나머지 50만 원만 우리 생활비에 보태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시부모님께 도움받기만 했는데 처음으로 도움을 드리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당신 진심이에요? 그래야지. 그동안 어머님 아버님께 얼마나 폐를 끼쳤는데. 그렇게 해서 시어머님은 좋은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셨습니다. 남편이 매월 100만 원을, 저도 100만 원을 보태서 시어머님 요양원비를 댔어요. 시어머님이 요양원에 들어가신 후 저희는 시아버님을 더 자주 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은 시댁에 들러서 안부를 여쭤봤어요. 애미야, 고맙다. 너희들 덕분에 네 엄마가 좋은 곳에서 지낼 수 있게 됐어. 아버님,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하긴 뭐가 당연해. 며느리가 시어머니 요양원비까지 대는 집이 어디 있어. 아버님, 정훈이도 많이 달라졌어. 예전 같으면 생각도 못했을 일인데. 시아버님이 남편을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어요. 실망과 분노가 아니라 이해와 애정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2019년 남편의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운동 덕분에 뇌경색 후유증도 거의 사라졌어요. 목공소 일도 점점 익숙해져서 사장님이 시급을 1만 원으로 올려주셨습니다. 한 달 수입이 170만 원 정도로 늘어났죠. 여보, 시급이 올랐어. 정말요. 축하해요. 사장님이 내 솜씨를 인정해 주시나 봐. 남편의 얼굴에 자신감이 돌아오는 게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그해 가을, 또 다른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시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10월 3일 아침 시아버님이 집에서 평안히 돌아가셨습니다. 89세의 일기였죠. 장례식장에서 남편이 시아버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여보, 아버지, 이제야 철이 들었는데, 왜 이제야? 남편이 오열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저희는 시어머님을 더 자주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제 시어머님에게는 저희밖에 없었거든요. 어머님, 잘 계셨어요. 요양원에 면회를 갈 때마다 시어머님은 저희를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치매가 많이 진행되신 상태였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님, 저예요. 며느리 정화예요. 정화가 누구지?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꾸준히 찾아뵀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면회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그해 여름 시어머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보호자분, 어르신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가족분들이 자주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희는 매일 면회를 갔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누구라고 했지? 어머니, 아들 정훈이에요. 정훈이, 우리 정훈이? 가끔 정신이 맑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시어머님은 남편을 알아보셨습니다. 정훈아, 내가 정훈이냐? 네, 어머니. 저예요. 우리 아들. 많이 컸네. 어머니, 죄송해요. 그동안 말썽만 부렸어. 뭘 죄송해 해. 넌 우리 아들인데. 그 말에 남편이 또 울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너 사랑한다. 그게 시어머님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2020년 8월 15일, 시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광복절에 돌아가신 거라 나중에 생각해보니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님도 긴 고생에서 해방되신 거겠죠. 시어머님 장례식에서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친딸처럼 아껴주셨는지 그때야 제대로 깨달았거든요. 현주애미야, 고생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관 앞에서 절을 하면서 저는 시어머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를 딸처럼 사랑해 주셔서 고맙다고, 저 때문에 고생하셨을 텐데 미안하다고. 시부모님을 모두 떠나보내고 나니 이제 정말 저희 부부만 남았구나 싶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둘이네. 그러게요. 앞으로 잘해보자. 네, 그래요. 그 후로 남편과 저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2021년 남편이 목공소에서 정식 직원으로 승진했습니다. 월급도 200만 원으로 올랐어요. 여보, 이제 정식 직원이야. 정말요. 축하해요. 사장님이 내 성실함을 인정해 주셨어. 남편이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다니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어요. 당신 정말 많이 변했어요. 나도 그래. 예전에 내가 부끄러워. 이제라도 변한 걸로 됐죠. 그 해에는 더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큰딸 현주가 결혼을 한 거예요. 대학교 동기와 연애를 해서 결혼했는데
사위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엄마, 결혼식 비용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현주야, 그래도 엄마가 도와줘야지. 엄마는 그동안 충분히 하셨어요. 이제는 편히 쉬세요. 현주의 결혼식 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면서 키운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모습을 보니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여보, 우리 딸 정말 예쁘죠? 그래, 현주가 제일 남편도 감격해 했어요. 딸의 결혼식에서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는 남편을 보니 새삼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둘째 현아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엄마, 첫 월급이에요. 현아가 첫 월급 봉투를 저한테 가져왔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현아야, 내가 써. 아니에요. 엄마가 받으세요. 그동안 고생하신 보답이에요. 현아야,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도 이제 돈 벌어서 엄마한테 효도할게요. 그렇게 2021년이 지나고 2022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해에 보험회사에서 은퇴했어요. 17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이제 좀 쉬고 싶었어요. 여보, 수고했어. 당신도 고생했어요. 이제 우리 여행이나 다닐까? 좋죠. 은퇴 후에 저희는 정말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국내 여행부터 시작해서 일본, 동남아시아까지. 여보,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었는데 이제야 여행다운 여행을 하는구나. 그러게요. 그때는 돈도 없고 여유도 없었죠. 제주도 여행을 갔을 때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뭐가요?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했잖아. 다른 여자 같으면 진작 떠났을 텐데. 끝까지 참아줘서 고마워. 당신, 진짜야. 내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았어.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요. 해야 해. 말하지 않으면 너한테 미안한 마음이 풀리지 않아. 그날 밤 제주도 호텔에서 남편과 저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내가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니라 좀 더 현실적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현실적이라. 당신 사업 욕심이 너무 컸어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맞아. 나는 항상 대박만 꿈꿨지. 대박보다는 소박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 소박하게. 이제는 소박하게 살자. 2023년 저희는 정말 소박하게 살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목공소에서 일했고, 저는 집에서 손자, 손녀들을 돌봤어요. 현주가 아들을 낳았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민준이가 저희를 부를 때 정말 행복했어요. 민준아, 할아버지가 장난감 만들어 줄까? 남편이 목공 기술을 이용해서 손자에게 장난감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할아버지, 짱. 손자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남편도 정말 흐뭇해했어요. 여보, 할아버지 역할은 내가 잘하는 것 같지? 그래요. 당신 할아버지 역할은 정말 잘해요. 그렇게 한 해가 또 지나갔습니다. 2024년 초 저희에게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현아가 결혼을 한다고 했거든요. 엄마, 아빠, 저 결혼해요. 정말이야? 언제? 올 가을쯤에 하려고요. 현아의 약혼자도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공무원이라 안정적이고 성격도 온화했어요. 현아야, 정말 잘 만났다. 엄마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엄마가 저를 잘 키워주셨잖아요. 현아의 결혼식 날, 저는 또 한 번 감격했습니다. 두 딸 모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니 정말 다행이었어요. 여보, 이제 우리 할 일 다 한 것 같아. 그러게. 애들 다 결혼시키고, 이제 정말 우리만의 시간이네. 그렇게 2024년이 지나고, 올해 2025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50살. 아니지, 이제 69살이 되었네요. 남편은 71살이고요.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시부모님이 남편을 호적에서 판다고 했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절망적이었던 순간들도 많았고, 남편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모든 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계속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저는 보험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제 능력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시부모님이 남편을 호적에서 파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더 단단해질 수 있었어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 거죠.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졌기 때문에 진짜로 변할 수 있었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아직도 사업꾼만 꾸고 있었을지도 모르거든요. 지금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해요. 현주는 좋은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잘 살고 있고, 현아도 새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남편은 여전히 목공소에서 일하면서 성실한 직장인으로 살고 있어요. 예전처럼 허황된 꿈은 꾸지 않아요. 저요? 저는 이제 진짜 할머니가 되어서 손자, 손녀들과 놀아주는 게 제일 큰 즐거움이에요. 얼마 전에 손자 민준이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싸우지 말아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가끔 싸우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 싸우잖아요. 좋아 보여요. 그 말에 저는 웃었어요. 민준아, 할머니랑 할아버지도 예전에는 많이 싸웠어. 정말요? 그래. 그런데 이제는 안 싸워. 왜요? 서로를 이해하게 됐거든. 정말 그래요. 이제는 남편을 이해해요. 남편이 계속 사업에 도전했던 것도, 허영을 부렸던 것도 다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가족을 잘 살게 해주고 싶었을 테고, 성공해서 인정받고 싶었을 테고, 방법이 틀렸을 뿐이지 마음만은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남편도 이제는 저를 이해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이제는 다 알고 있어요. 여보, 그때 정말 미안했어. 너한테 너무 힘든 짐을 지워줘서. 가끔 남편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지난 일이라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도 됐어요. 지금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정말 그래요. 지금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요즘 남편과 저는 매일 동네를 산책해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면서 별것 아닌 얘기들을 나눠요. 여보, 저기 꽃이 예쁘다. 그러네. 벚꽃이 벌써 피었네. 봄이 왔구나. 그래, 봄이 왔어. 이런 소소한 대화가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예전에는 늘 큰일, 중요한 일에만 신경 썼는데, 이제는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과 함께 마시는 커피 한 잔,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하고 부를 때의 그 목소리, 딸들이 안부 전화를 걸어올 때 그 따뜻함. 이런 것들이 진짜 행복이구나 싶어요. 얼마 전에 동네에서 오랜만에 순자 언니를 만났어요. 저를 보험일로 이끌어준 그 언니 말이에요. 정화야, 잘 살고 있지? 네, 언니. 언니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내가 뭘 했다고? 언니가 보험일 하라고 안 해줬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때 너 정말 절실했더라. 절실함이 성공의 비결이었나 봐. 순자 언니의 말이 맞아요. 절실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정말 절실했어요.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했고, 가정을 지켜야 했고, 남편을 포기할 수 없었고, 그 절실함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는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49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1년 만에 최고가 되다니. 하지만 그때는 그게 대단한 일인 줄 몰랐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거든요. 여자라는 건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의 많은 어머니들이 그래요. 남편이 사업 실패하면 대신 나서서 돈을 벌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자기 몸도 돌보지 않고, 그런 어머니들의 힘이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 세대의 여자들은 정말 강했어요. 강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그 강함이 때로는 외로움이기도 했어요.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했거든요. 남편에게 의지할 수도 없고, 시부모님께 털어놓을 수도 없고, 오직 혼자서 버텨야 했어요. 특히 시부모님이 남편을 호적에서 파겠다고 했을 때 정말 외로웠어요. 세상에 저 하나뿐인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 외로움도 지나갔어요. 결국 모든 게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때는 평생 계속될 것 같았던 고통들이 지금 돌이켜보니 다 추억이 되어 있어요. 힘든 추억이긴 하지만 그래도 추억이에요. 그리고 그 추억들이 지금의 저희를 있게 한 거고요. 만약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뭔가 다르게 하고 싶은 일이 있냐고요? 글쎄요. 솔직히 말하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테고, 빚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테고, 시부모님과 갈등이 없었으면 좋았을 테지만, 그런 일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희도 없었을 거예요. 저는 보험 일을 하지 않았을 테고, 제 능력을 발견하지도 못했을 테고, 독립적인 여성이 되지도 못했을 거예요. 남편도 진짜로 변하지 않았을 테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지도 못했을 테고요. 결국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부부를 보시면 정말 평범한 노부부예요.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죠. 하지만 이 평범함을 얻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절망과 좌절, 분노와 원망, 그리고 용서와 화해. 인생의 모든 감정을 다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평범함이 더욱 소중해요. 특별할 것 없는 하루하루가 사실은 가장 특별한 거라는 걸 이제는 알거든요. 아침에 남편과 함께 일어나서 잘 잤어요? 라고 인사하고 함께 아침을 먹고 손을 잡고 산책하고 딸들과 통화하고 손자 손녀들 얘기하면서 웃고 이런 일상이 행복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게 행복인 줄 몰랐어요. 늘 더 큰 것, 더 특별한 것을 원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곁에 있다는 걸요. 가족이 건강하고
함께 있을 수 있고 서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요즘 남편이 가끔 말해요. 여보, 우리 복 많이 받았어. 그래요? 그래. 애들도 다 잘 되고, 우리도 건강하고. 이만하면 복 받은 거지. 남편의 말이 맞아요. 정말 복을 많이 받았어요.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만큼 평안한 노년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그때는 내일이 어떨지도 모르겠고, 남편과 계속 함께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모든 게 불안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거의 없어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걱정되기도 하고, 경제적인 부분도 신경 쓰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평안해요. 가장 큰 이유는 가족이 화목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남편과의 관계도 좋고, 딸들과의 관계도 좋고, 사위들도 좋은 사람들이고, 손자, 손녀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이런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특히 남편과의 관계가 좋아진 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20년 전에는 정말 원수 같았거든요. 하루에 10번도 넘게 싸웠고, 서로 미워했고. 그런데 이제는 정말 좋은 동반자가 되었어요. 서로의 단점을 이해하고,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서로를 위해서 양보하고. 이런 관계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부부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결혼 생활이 힘들어도 쉽게 포기하지 말라고.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물론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언젠가는 변할 수 있어요. 저희처럼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동안 저희 가족을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부모님, 비록 돌아가셨지만 저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특히 극약 처방이었던 호적 파기가 결과적으로는 저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어요. 보험회사 동료들, 저를 믿고 따라줘서 고마웠어요. 특히 처음 보험 일을 시작할 때 도와준 순자 언니,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딸들 현주와 현아에게 고마워요. 엄마 아빠가 힘들게 싸울 때도 곁에서 지켜봐줘서, 가족이 흩어질 뻔했을 때도 끈이 되어줬어. 엄마, 그래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현아가 그때 했던 말이 저를 붙잡아줬어요. 그 말이 없었다면 정말 포기했을지도 모르거든요. 현주도 언니로서 동생을 잘 돌봐주고, 제가 일할 때 집안일도 많이 도와줘서 고마웠어요. 우리 딸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게 제일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당신 그동안 정말 고생했어요. 지금은 남편의 고생도 이해할 수 있어요. 매번 실패하면서도 가족을 위해서라는 마음으로 또다시 도전했던 그 마음. 방법이 틀렸을 뿐이지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짜였을 거예요. 여보, 나도 고마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줬어. 어제 남편이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가족을. 그래도 당신이 더 힘들었지.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둘 다 열심히 산 거예요. 정말 그래요. 저희 둘 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실수도 많이 했고 상처도 많이 줬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짜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는 거겠죠. 요즘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정말로 이혼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저는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더 힘들게 살았을 거고, 남편은 혼자서 더 방황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같은 행복은 없었을 거고요. 물론 이혼이 답인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 경우에는 끝까지 버티는 게 맞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때는 평생 풀릴 것 같지 않던 문제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해결되더라고요. 남편의 사업 욕심도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졌고, 제 분노도 시간이 지나면서 누그러졌고,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이제는 남편이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있고, 남편도 제가 왜 그렇게 화났는지 이해해요. 이해한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미운 마음도 많이 사라져요. 그래서 요즘은 남편을 보면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그때 좀 더 이해해주고 좀 더 격려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물론 그때는 그럴 여유가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여보, 그때 내가 너무 매정했나? 가끔 남편에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아니야, 당연한 반응이었어. 나였어도 그랬을 거야. 그래도 좀 더 따뜻하게 대해줄걸. 여보, 그때 내가 따뜻하게 대해줬으면 나는 더 망가졌을 거야. 내가 차갑게 대해줘서 정신이 든 거야. 남편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계속 봐줬다면 남편은 영영 변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거든요. 때로는 사랑도 매정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상대방을 위한다면 말이에요. 결국 저희가 지금 행복한 건 그때의 모든 선택들이 맞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남편을 포기하지 않은 것도, 보험일을 시작한 것도, 아이들을 끝까지 지켜낸 것도, 그리고 남편이 결국 변한 것도, 시부모님이 극약 처방을 내린 것도, 모든 게 지금의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던 거죠. 인생이 참 신기해요. 그때는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지금 보니까 축복이었어요. 고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평안함이 더욱 소중하고,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화목함이 더욱 값져요. 모든 경험이 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은 절망적으로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가족 문제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정말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저희 남편처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생각보다 강해요. 저처럼 40살 넘어서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인 것 같아요. 저도 그때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지만 결국 끝까지 버텼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행복을 누리고 있고요.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20년 전 절망적이었던 상황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평안한 노년까지. 정말 긴 이야기였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의 저희를 만들기 위해서 말이에요. 앞으로 저희가 얼마나 더 함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해요. 남편과 손을 잡고 동네를 걸으면서 오늘 날씨 좋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딸들이 안부 전화를 걸어와서 엄마, 아빠 건강하시죠? 라고 물을 때 응, 건강해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정말 뿌듯하고 행복해요.
이런 소소한 행복들이 쌓여서 지금의 저희를 만든 것 같아요. 큰 성공이나 대단한 성취가 아니라 이런 작은 행복들이 진짜 인생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려고 해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구나 하고 감사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칠 수 있구나 하고 감사해요. 이런 감사한 마음이 저희를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은 힘드시겠지만 언젠가는 저희처럼 그때 그 고생이 다 의미가 있었구나 하고 생각하실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분명히 행복한 결말로 끝날 거예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부모가 아들을 호적에서 판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했던 저희의 20년이 이렇게 따뜻한 결말로 끝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만날 수도 있고, 가장 힘든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힘드신 분들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분명히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할 거예요. 그날까지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